발코니는 원래 실내와 외부 사이의 완충 공간이죠. 이걸 없애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결로입니다. 완충 공간이 사라지면 차가운 외벽이 실내와 바로 맞닿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경계면에 습기가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핍니다. 두 번째는 난방 효율 저하예요. 면적이 늘어났는데 보일러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난방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누수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방수층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은데 확장 공사 중에 이걸 건드리면 아래층 피해로 이어집니다. 확장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챙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실내 건축하고 있는 김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축 아파트가 가진 장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구축 아파트를 정의를 해보면 법적으로 구축 아파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통 전문가에 따라서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단지를 본격적인 구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축 아파트가 요즘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구축은 오래된 만큼 이미 도심 한복판이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세권이나 학군, 상권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동네죠. 신축은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구축은 이미 아파트 위치, 입지 자체가 검증이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 대비 가능성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같은 지역이라는 한정을 했을 때 신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인테리어에 투자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죠. 다만 강남권 재건축 기대 단지는 이미 신축보다 훨씬 비싼 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 구조의 가능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전 구축들은 발코니 폭이 넓거나 거실이 큰 구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이 효율을 극대화하다 보니 오히려 공간이 좀 빡빡하죠. 그거와 반대입니다. 방 크기가 좀 넓게 느껴지죠. 베란다 확장까지 더하면 같은 평수인데도 체감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20에서 30년 된 단지 특유의 울창한 조경, 나무들의 모습들이 창밖으로 끌어들이면 신축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설이 노후된 건 분명히 단점이지만 입지와 공간 가능성 면에서 구축만의 매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축만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좀 리모델링 때 유행하는 인테리어 요소는 또 뭐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요즘 그 구축 리모델링의 트렌드, 키워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덜어내기라고 말하겠어요. 새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서 공간을 넓고 조용하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의 변화입니다. 주방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구축 아파트 주방은 대부분 남향, 우리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남향이었죠. 그래서 그 남향의 거실, 그 거실의 반대편, 맨 끝에 있는 그 반대편 벽을 보고 있는 주방의 구조죠. 요즘은 이걸 거실을 바라보는 대면형으로 바꾸는 게 유행입니다. 많이 아시는 아일랜드형을 말하는 거죠. 배수관까지 이전하는 공사를 감수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리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라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이죠.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구축에 가보면 천장 몰딩, 두꺼운 문틀, 걸레바지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요즘은 이걸 다 걷어내고 9mm짜리 그 얇은 문선과 벽과 문이 하나처럼 보이는 히든도어가 유행입니다. 공간을 구분하는, 재료를 마감하는 기능의 몰딩들이 줄어들수록 공간이 넓어 보이고 미니멀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하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감입니다. 전에는 똑같은 싱크벽지들을 썼는데 지금은 마이크로 시멘트나 유럽식 미장으로 마감하는 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음새 없이 벽과 바닥이 이어지는 느낌, 돌이나 흙 같은 원초적인 질감을 선호합니다. 디지털에 둘러싸인 일상에서 집에서만큼은 아날로그적인 따뜻함을 찾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다만 마이크로 시멘트는 한국의 온돌난방 특성상 크랙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시공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SNS에서 예쁜 사진만 보고 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 스탠드 에어컨, 복잡한 전선들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은 천정을 내려서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하는 단내림 공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간접 조명까지 넣습니다.
층고가 약간 낮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무리 유행이라도 쉽게 하면 안 되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축에서 벽 철거를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 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력벽입니다. 아파트 벽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건물 하중을 직접 지탱하는 내력벽과 공간만 나누는 비내력벽, 즉 가벽을 말합니다. 구축은 특히 벽식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내력벽 비율이 높아요. 문제는 넓어 보이려고 없애고 싶은 바로 그 벽이 내력벽인 경우가 거의 많다는 거죠. 내력벽을 허물면 위층 하중이 분산되지 못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는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원천 금지된 겁니다. 두 번째, 배관이 지나는 구역입니다. 주방이나 욕실 구석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사각형 벽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AD, PD라고 해서 부르는 배관함인데요. 우리 집만의 배관이 아니라 툭 튀어나온 사각형 벽면의 그 공간으로 위아래 전층에 오폐수관이나 환기구가 지나가는 수직 통로죠. 공간 넓히겠다고 여기를 건드리면 아래층에 물이 새거나 위층 냄새가 역류하는 사고가 납니다. 세 번째는 바닥 슬라브입니다. 층고를 높이겠다고 천장을 다 뜯어내거나 매립형 욕조 만들겠다고 바닥을 살짝이라도 파내는 경우가 있어요. 슬라브는 건물의 수평 구조인데 여기를 과하게 건드리면 바닥 강도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구축은 슬라브 두께가 얇은 경우가 많아서 층간소음 약화는 물론 구조적 결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층과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아래층이랑 분쟁이 이렇게 생길 정도면 처음에 시공할 때 말리거나 하진 않나요? 건축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뭐 목표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성취도가 높은 경우에 다소의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실험적으로 이것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의도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한 곳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 말고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것에 대한 나중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점들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력벽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불법이지만 사실은 철거하기도 힘들어요. 쉽게 철거가 되지도 않는 물성들인데 그것들을 손을 대서 넓히게 해주겠다. 다 요령이 있다. 어디도 했다. 몇 동에 어디도 했고 뭐 어느 아파트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행위죠. 근데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전엔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에서 또 많이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베란다 확장인 것 같은데요. 베란다 확장은 무조건 좀 좋은 선택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특히 단열, 결로 같은 하자 문제는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좀 발생할 수 있나요? 베란다 확장은 이제 구축 리모델링에서 1번 순위, 1순위 가장 필수적인 선택지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또 그 베란다 확장에서 가장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이를테면 양날의 검입니다. 공간을 넓게 쓰는 대가로 잃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베란다라고 부르는 그 공간이 사실 명칭이 다릅니다. 베란다는 원래 난간만 있는 개방형 공간이에요. 탁 트인 야외 공간을 일컫는 말이에요. 창문으로 꽉 막혀 있으면 베란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건축법은 진작에 이 공간을 발코니로 정정했습니다. 명칭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발코니는 분양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게 보이면서 실제 공간은 크게 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2000년 정도에 건설사들이 발코니 폭을 경쟁하듯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IMF 바로 이유인데 그때쯤 IMF 시점이죠. 폭 2m 발코니에서 시작해서 발코니 폭이 3.1m까지 늘어난 엄청난 큰 폭이에요. 작은 방의 폭입니다. 그 아파트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전용 25평짜리 집이 발코니를 다 확장을 하면 41평 정도 면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2005년에 정부가 폭을 2.5m로 규제하면서 막았습니다. 2005년 이후 건설사들은 처음부터 확장을 전제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코니 면적을 합치면 드레스룸, 팬트리 면적이 될 수 있도록. 분양 광고에서는 드레스룸 있음이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은 발코니 면적인 거죠. 발코니는 지금도 여전히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요즘 신축은 아파트보다 주상복합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근데 주상복합에는 발코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주상복합은 주택용지가 아니고 거주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짓는 건물이라서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게다가 주상복합은 지하주차장, 공용로비 같은 면적이 분양 면적에 포함되니까 전용률도 아파트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 30평형과 주상복합 45평형의 실사용 면적은 비슷하다. 수치는 15평 이상 차이 나는데 체감은 비슷한 겁니다. 주상복합의 전용률과 아파트 전용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코니는 원래 실내와 외부 사이의 완충 공간이죠. 이걸 없애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결로입니다. 완충 공간이 사라지면 차가운 외벽이 실내와 바로 맞닿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경계면에 습기가 맺히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핍니다. 두 번째는 난방 효율 저하예요. 면적이 늘어났는데 보일러 용량은 그대로입니다. 난방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누수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방수층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은데 확장 공사 중에 이걸 건드리면 아래층 피해로 이어집니다. 확장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챙기세요. 로이유리 이중창으로 교체할 것, 단열재를 기밀하게 시공할 것, 그리고 바닥 방수층 상태를 먼저 확인할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겉은 새 아파트처럼 멀끔하게 바꿨는데 배관 안 건드리시는 분들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주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인데 건축물의 각종 배관은 사람의 혈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에만 수천만 원을 들여서 새 아파트처럼 꾸며놓고 정작 보이지 않는 배관을 방치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난 노후 차량의 최고급 내장재랑 도장만 해서 색깔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배관 소재는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연도금 강관, 그 이유는 동관이나 플라스틱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동관도 20년, 30년이 지나면 부식이 됩니다. 소재만 다를 뿐 노후화 문제는 똑같이 생기는 거죠. 수명이 20년, 30년인데 이미 그 이상 된 건물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배관 내부에 녹이 슬면 수압이 약해지고 물에서 냄새나고 결국에 녹슨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배관이 터지게 되면서 누수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끝내고 1년도 안 됐는데 아래층에서 전화가 와요. 천장에 물이 샌다고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그 비싼 새 타일을 전부 깨고 바닥을 파냅니다. 배관 교체 비용은 사실 전체 인테리어 예산에서 큰 비중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사후 수리로 이게 문제가 생기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에 두세 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돈 들여 만든 욕실에서 수도꼭지 틀었더니 누런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축의 아연도금 강관은 시간이 지나면 내부가 부식이 돼서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단순히 물 색깔 문제가 아니라 피부 질환이나 위생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관 내부가 좁아지면 수압도 약해집니다. 해바라기 수전을 달아놔도 졸졸졸 흐르는 수압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샤워를 즐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냄새입니다. 공사 다 끝나고 새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키키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집이 쾌적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원인 모를 키키한 냄새가 새 집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래된 하수관은 배수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어서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죠. 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집에서의 생활을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방수와 화장실 배관은 세트로 봐야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타일을 다 뜯어내는 기회가 생겼을 때 배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교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될 배관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급수관, 물이 나가는 배수관, 화장실 오무 처리관인 오수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좀 사실은 이런 거 진짜 하시면 후회합니다 하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인테리어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많이 보여줘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간접 조명의 남발입니다. 이 간접 조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원래 간접 조명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 가정 집에서 쓰는 조명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떤 고급 매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조명 방식이죠. 그러니까 공간 전체의 조도 외에 일부 공간에 조명이 추가가 돼서 그 조명으로 인해 그 공간이 다양하고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집은 매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평상시에는
사용도 안 합니다. 간접 조명은 분위기를 잡아주는 보조 수단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장 간접 조명보다 차라리 부분 스탠드 하나가 보기가 좋고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실생활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방에서 상부장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선반만 있는 거죠. 근데 개방감 있고 세팅을 잘 해놓으면 이뻐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아파트의 주방은 국물 요리가 많아가지고 요리할 때 유증기, 수증기 외에 기름기까지 올라오는 공간이에요. 선반 위에 올려둔 예쁜 그릇에 끈적한 기름 먼지가 늘러붙어 앉아 있습니다. 쓰기 전에 매번 씻어야 돼요. 그리고 게다가 구축 아파트는 수납 공간이 원래 부족한 상태인데 상부장을 없애는 순간에 이 집기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해 보이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 또는 집안 전체의 원목 마루를 까는 경우입니다. 이 좀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사실 원목 마루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에요. 원목의 그 질감과 따뜻함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대부분은 관리가 동반이 돼야 그 장점이 유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왁스를 먹이고 굉장히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원목 마루는 물에 약하고 흠집이 잘 나서 아이들이 뭐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거의 100% 후회합니다. TV에서 많이 보면은 요즘에는 욕실,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 경우, 뭐 안방 화장실은 건식으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도 꽤 많은데 그런 경우는 좀 관리할 때 어려운 점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해요. 근데 아예 이제 그 육가라고 그러죠. 트렌치. 그러니까 하수구멍이 없는 화장실 자체에 변기와 세면대만 있고 아예 물을 바닥에 쓰지 않는 완전히 건식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손님 전용 화장실을 보통 건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리만 잘 하면 오히려 걸레나 뭐 이런 물수건으로 닦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문제도 덜 하고 사실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요즘에 이런 SNS에서 AI로 만든 인테리어 사진을 많이 보고 이런 데 로망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인가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생활 수준, 뭐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의 차이와 연결되겠죠. 그 전에도 했었던 얘기지만 호텔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되게 이쁘게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도 내 살림살이가 그 공간에 세팅이 되는 순간 과연 그것이 그 수준에 맞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나의 어떤 생활용품들이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SNS에 나오는 그런 이쁘게 되어 있는 공간에 그게 세팅이 됐을 때 같이 어우러지느냐. 그 수준이 비슷한가. 수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지만. 근데 그게 전혀 동떨어지면 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런 혼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AI로 만들어진 그런 인테리어 이미지가 현실에서 구현 자체는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연출된 공간의 개념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삶의 공간에서 뭔가 하나를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AI가 그 정도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